해경문선이 삼척항에 들어온 당일 군은 삼척항 입항이라는 보고와 관련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참 의장이 해경이 주관할 것이라며 군은 손을 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인지 단독 보도합니다. G20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났지만 8초가량 악수만 나눴습니다. 한미일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 인도 3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가 84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달 연장했습니다. 정기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심상정 의원은 해고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이 오늘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가입자 단체들이 일방적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해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파경 소식에 각종 설을 언급한 사설 정보지 지라시가 난무해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라시 공화국의 민낯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 하나둘이 아닙니다만 또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5일이죠.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들어온 날 군은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지만 갑자기 박한기 합참의장이 군은 손을 떼고 해양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람에 군 차원의 공보 대응이 중단됐고 지역 해경이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정도로 사건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논란이 커지자 군이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이때 아시는 것처럼 북한 선박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합참의장이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또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 없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북한 선박의 귀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군은 해경의 최초 보고대로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초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이 현장에 급파한 전비태세 검열실도 삼척항 입항이 명시된 보고를 상부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한기 합참 의장이 해양경찰청이 주관할 것이라며 군은 손을 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장은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며 지시 사실을 시인했다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전했습니다. 해안경계 태세가 뚫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을 거 아닙니까?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와 관련되죠. 박 의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경이 자료를 낸다고 해서 군은 입장 자료를 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국방부의 발표만 기다렸지만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대신 동해해경청이 지역 주재 기자 일부에게 귀순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간략히 전했지만 단 4곳만 기사화해 국민들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당시에 해경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삼척항 입항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손을 뗐던 군은 이틀 뒤 태도를 바꿔 공식 브리핑을 했지만 삼척항 입항이라는 보고는 삼척항 인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발표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삼척항 입항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도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당에선 청와대로부터 보도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해오던 일반 행정문서 공개를 북한 목선 입항 사건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국방부는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일주일 동안 이 시스템 오류가 난 걸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서 윤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밀 자료가 아닌 행정문서는 행안부 정보공개 사이트에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뒤인 21일부터 일주일간
한 건의 문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한 정경두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다음 날부터입니다.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시스템 오류였고 그걸 일주일 동안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나서 확인이 안 됐던 거고요. 매번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은폐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국방부가 결국은 은폐 조작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계 실패에 대한 은폐 조작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전 세계 196개 나라 가운데 상위 20개 나라 정상이 모여서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국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개최국 일본과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고 한미일 정상회담 대신에 미일인 회담이 열려서 우리 자리를 인도가 대신했습니다. 한국 외교가 아시아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에서 열린 미국, 일본, 인도 3국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친구처럼 부르며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Shinzo also had a great victory, a great electoral victory. So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on the. 아베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日で開いたインド太平洋の実践に向けて今後さらに3カ国の連携を強化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같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이 없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2년 전 한미일 3국 회담의 자리는 미일인 회담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북한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합 집산에서 한국은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안에도 미북 간 실무 접촉이 없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역시 미국 대선용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G20 회의를 서울에 유치를 하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등장했던 것이 10년 전인데 지금 보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의 어젠다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그 위치가 어딘지가 10대 경제 강국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최악의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도 그대로 카메라에 노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최국 일본의 아베 총리와 약식 회담도 없이 단 8초간 악수를 나눴을 뿐인데 공식 촬영 행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시선을 피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환영식장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먼저 손을 뻗어 악수하자 짧은 인사말을 건넵니다. 양 정상이 손을 맞잡은 시간은 불과 8초. 아베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포옹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대화도 나누며 활짝 웃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때 같은 줄에 서 있는 한일 정상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아베 총리는 곧바로 눈길을 돌립니다. 문 대통령이 다시 인사하려는 듯 지그시 바라봤지만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10장의 대기실 사진에서도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따로 만나 대화했지만 아베 총리와 함께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한인도 정상회담 지연으로 아베 총리가 G20 개회 선언을 하는 도중에 문 대통령이 지각 입장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등과 예정에 없이 별도로 만났지만 일본과는 약식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쉽게 회복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와 양자회담을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오늘 밤 심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G20 회의에선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주장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이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오사카에서 백대호 기자가 이 뉴스는 취재했습니다. G20 정상 공식 환영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인도 모디 총리와 만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뜻하는 신남방 정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 우리 기업의 잠수함 2차 사업 참여와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등 방산 분야를 중점 언급했습니다. 인프라에서 방산 분야까지 양국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늦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심야 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되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했습니다. 앞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말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국회가 84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논란을 빚었던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2달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모든 상임위에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사태로 2달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여야가 일단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84일 만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는 이달로 끝나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8월 말까지 2달 연장했습니다. 임기가 끝난 4개 상임위원장도 교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많이 섭섭하셨을 텐데 정성껏 잘 모시고 새로운 국회 또 공정과 협치의 국회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단독 국회가 될 위기 상황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맡고 있는 특위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맡고 18명인 특위위원 수를 1명씩 늘려 각 당 의석수 비율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전체 국회 정상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저희 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도 일단 정면적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한국당은 특위 안에서 강행 처리를 저지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정부 여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추경 처리는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김재원, 황영철 의원 중에서 예결위원장 후보를 결정한 뒤 국회는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합의의 핵심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사실상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실리와 명분을 어느 정도 챙기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를 이뤘는데 이 와중에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자리를 뺏기게 된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여권 공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정국은 유병수 기자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위원장직을 나눠 갖기로 하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개혁특위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심 의원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A고 도리 아닙니까? 그러고서 무슨 너무 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합니까? 심상정 의원이 희생양이 된 덕택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나 사과 없이 국회 정상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은 사개특위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범여권의 공수처법 처리 강행을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날치기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동을 좀 걸었다. 여야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경제실정 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국회 완전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2%에서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자 조금만 몸이 아파도 환자들이 대형 병원을 찾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병원과 서울의 중소병원들은 경영난으로 고사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진료 대기 환자들로 붐빕니다.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동네 병원들 걱정거리는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해요.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건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가 폐지돼 본인 부담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초음파와 MRI 검사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자 MRI 촬영 건수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새벽까지 촬영을 하거나 외부에 촬영을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두통 가지고 이제 MRI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제 시간에 MRI를 못 찍는 경우가. 서울의 한 중소병원. 입원 환자가 없는 병실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좀 경증 환자들도 좀 다 상급병원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어서 병원에도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방 중소병원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문 닫은 중소병원이 개업한 병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의사, 간호사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하고 일반 병원하고 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시키는 거나 똑같거든요. 중소병원 단체는 정부의 대책을 논의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집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결국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낼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로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정책심의회의. 지난해와 비슷한 3.5% 안팎으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결론을 못 내고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단체는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계획에 따라서 정부만 생색내고 책임은 국민이 부담하는. 이들은 보험료 인상 전에 정부가 지난 13년간 미납한 24조 5천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먼저 집행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적자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 반발을 우려해 인상률을 예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더 들어서 얼마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완화냐, 가입자 부담 최소화냐. 딜레마에 빠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환자들의 부담은 줄여주고 보장 범위도 넓히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날 수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이미 작년에 1,000억 원 넘는 적자가 났죠?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로 국민들로부터 걷는 돈보다 이 병원에 주는 돈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도요, 보험 적용을 해주는 항목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적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문재인 케어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때문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MRI 그리고 초음파 촬영처럼 환자가 그동안 전부
금액을 부담했던 것들이 지난해부터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자, 금액이 비싼 MRI의 경우에는 이 보험 적용이 안 되던 시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 2배 이상 이용 건수가 늘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금액이 고스란히 건강보험으로 나간 겁니다. 이 구조대로라면 예. 뭐 획기적으로 보험료를 늘리지 않는 이상 적자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적자 폭은 점점 늘어나겠죠. 국회 예산정책처는요, 이런 속도라면 그동안 흑자를 보면서 쌓아왔던 약 20조 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7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혜택을 줄이든지 내는 보험료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준 혜택을 없애기는 어려울 테고요. 결국 예. 보험료를 늘릴 수밖에 없겠군요. 예, 내년에는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예, 정부는요, 일단 예상하기로 이 문재인 케어를 계속 추진하려면 보험료율 인상률이 연평균 3.2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까지 보험료율을 법정 상한선인 월급의 8.0%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270만 원의 월급을 받는 회사원은 올해 매월 8만 7,20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2027년에는 11만 3,100원을 내야 됩니다. 지금 뭐 고령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협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봐도요, 2010년 1조 1,253억 원에서 2017년 3조 3,932억 원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자,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더 늘어나겠죠. 현재 노인 인구는 매년 3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는 40만 명, 2025년부터는 50만 명씩 노인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건보료를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무조건 이 부담을 미래 세대로만 떠넘길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참 답답하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와 불법 시위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 하루 만에 민노총 결의대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면서 다음 달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체육관에 민주노총 산하조직 간부와 단위사업장 대표 800여 명이 속속 모입니다. 구속 6일 만에 석방된 김명환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민주노총 간부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다음 달에 있을 공공부문 총파업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퇴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촛불 정부라고 자인만 할 뿐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부가 편견과 선동으로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들을 구속했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투쟁 기조도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스팔트를 녹이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7월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수도권 결의대회를 엽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사흘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연대 총파업에 나섭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참여해 일선 학교의 급식과 방과 후 돌봄 교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8일엔 전국 총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전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서 논란이 있었죠. 80점으로 올린 근거가 뭐냐,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준 점수를 정하는 전북교육청 회의에서 80점으로 하자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라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폐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에 맞춘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북교육청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안을 심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외부 위원이 최저점 결정이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이 있냐고 묻자 위원회 간사인 A 사무관은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관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교육감은 80점도 만족스럽지 않고 기본 의도는 자사고 폐지이지만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해 80점은 되어야 한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은 이후 기준 점수 80점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상산고는 결국 지정 취소 기준인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습니다. 고소고발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판단은 안전한사라고 보여집니다. 회의록을 공개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자사고 폐지 시나리오에 맞춰 위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감의 의지라는 표현은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그 교육감의 강한 의지라고 그래서 의원들이 뭐 설득했다 이거는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8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소식에 각종 설이 언급된 온갖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소속사 측은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라시 공화국 대한민국의 민낯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전부터 나돌기 시작한 지라시는 수십여 건. 몇 년 전 두 사람의 사주만으로 이혼을 예상했다는 궁합 지라시는 장난 수준. 실명이 거론된 특정인과 관련됐다는 소문과 은밀한 개인 취향 관련 루머에 중국 사업 관련설까지 온갖 지라시가 난무했습니다. 한쪽에 유리하게 나오면 또 그 반대 사람을 사랑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또 이번엔 이쪽에 유리한 또 정보지가 나오고 마치 그래서 탁구공을 왔다 갔다 하듯이.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평소보다 1000배나 많이 검색됐고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죠.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까지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랐습니다. 대스타의 결별인 만큼 관심이 높은 건 당연한데 문제는 확인되지도 않은 각종 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된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송혜교, 송중기의 소속사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라시의 실명이 오른 A씨 측도 불쾌하다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글이라 되어 있으니 혹은 공인에 대한 것이니 괜찮을까요? 내가 유포한다고 해서 잡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마음을 먹으면 주요 유포자는 충분히 검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고 허위라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적시했다는 위법성 조학 사유는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유명인을 둘러싼 지라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열애설 등 주로 이성 문제를 기본 소재로 술 한 잔만 먹으면 호텔로 직행, 외모와는 다른 이성 킬러 같은 적나라한 신상 묘사까지 지난 2월에도 유명 PD인 나영석 씨와 배우 정유미 씨 관련 지라시가 무차별 유포된 적이 있었죠. 방송작가인 이모 씨가 단순히 주워들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고 요즘에 이런 게 있대라고 줬는데 혼자만 알아라고 줬는데 이 글이 70단계로 유포되면서 3일 만에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굴뚝을 떼지 않았는데도 시커먼 연기가 나올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연기가 전국을 순식간에 뒤덮는 현실.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가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데도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로 들어선 차량을 한 남성과 경찰차가 따라오며 멈춰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경찰과 한참 승강이를 벌이더니 갑자기 앞에 서 있던 경찰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29살 유모 씨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유 씨는 이곳에 주차된 차를 친 뒤 쫓아오는 차주와 경찰을 피해 200여 미터를 도주했습니다. 저기 다다다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려다 봤더니 그냥 막무가내로 출발하고 저희 차 긁고 그냥 가버린 거죠. 경찰은 유 씨를 공무집 행방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음주가 의심돼 측정을 요구했지만 유 씨는 계속해 거부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거죠 뭐. 왜 나만 막 그러냐고. 술 안 먹으셨다고. 하지만 끝내 측정한 결과 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6%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했다 하면은 1년여 만에 상장 폐지나 파산으로 내모는 수상한 마이너스의 손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행적을 들여다보니 경영권을 주자마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회사 돈 5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악질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한성훈 기자입니다. 2006년 코스닥 상장 이후 업계 1, 2위를 다투던 우량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지난달 상장 폐지 직전까지 내몰렸던 GY커머스. 기업은 물론 수많은 소액주주의 악몽이 시작된 건 2017년 4월 인수합병으로 사주가 바뀐 게 발단이었습니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62살 이모 씨는 이 회사를 사들여 처남은 사장, 조카는 이사에 앉히고 억대 연봉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벤츠 등 최고급 외제 차량을 회사 명의로 빌려 나눠줬고 법인카드로 유흥업소까지 드나들었습니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 500억 원의 회사 자금도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 회사 실소유주인 이 씨와 경영진이던 친인척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H사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철저히 규명해 최대한 환수하는 한편 이들이 거쳐간 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앞서 G20 정상회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내일 드디어 무역전쟁 담판에 나섭니다. 미국은 회담이 결렬된다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중 압박에 나섰는데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휴전이냐 확전이냐 미중 무역전쟁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를 양국 정상의 담판이 내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벌어집니다. 타결은 아니더라도 추가 관세 부과만큼은 피하자는 게 시장의 기대. 그러나 미국은 일부에서 제기된 휴전 잠정 합의서를 가짜 뉴스라 일축하며 대중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If the talks fail, he has said we will go to plan B, which is another round of tariffs. 이번엔 반드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중국 역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我想强调的是，贸易战没有赢家，最终损害的会是美国企业和消费者的利益。 다만 담판을 하루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 등을 담은 대외 개방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요구 사항에 미리 성의를 보여 무역 전쟁 유예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미중이 잠정 휴전을 선택하더라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 등을 놓고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징후가 분명합니다. 제조업의 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이 치솟았고 생산과 투자도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줄이고 또 투자를 하지 않는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1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6개월 동안 반도체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계 반도체 경기가 냉각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와 석유에서도 재고가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증가로 8.3%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재고율은 118.5%로 1998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제조업의 생산 능력 자체가 감소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조업의 생산 가능량을 뜻하는 생산 능력 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우울한 지표는 이뿐이 아닙니다.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5% 줄었고 투자도 8.2%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생산과 투자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수요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보고 있고, 최근 일부 지표 개선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제기됐지만 흔들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불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전이 소액주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급박하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되면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소액주주들은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간, 한국전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전이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일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위한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배임 논란으로 판단 보류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로 당장 다음 달 시행을 위해 고삐를 당겼다는 분석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며 배임 혐의로 이사회를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강요를 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 관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사회는 통과했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 3천억 원 규모의 손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필수 사용량 공제 폐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검토됐지만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올해 1분기 6,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추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값을 올리지 않고는. 그러니까 앞으로 탈원전을 계속한다 그러면 전기값 오르는 건 아주 당연할 것 같고. 누진제 개편안은 정부의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북한에 유학 중인 호주 청년이 갑자기 실종된 데 대해 호주 총리가 추가 파악된 정보가 없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 억류설이 나오고 있는데 호주 당국은 평양에 있는 타국 대사관을 통해서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 유학 중 실종된 호주 청년 알렉 시글리의 행방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스콧 모리슨 총리는 시글리에 대해 추가 파악된 정보가 없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of support and assistance that come from the nations I've met with while I've been here is very welcome. So we'll continue to focus very sharply on that and seek to clarify what has exactly occurred. And then 시글리의 일본인 아내 모리나가 유카도 지난 24일 마지막 통화에서도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다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시글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어제 시글리가 24일이나 25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글리의 친구이자 북한 전문가인 레오니드 페트로프는
트럼프 미 대통령 방안에 맞춰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시글리의 페이스북 접속을 막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ringing information about the reclusive country could have been seen as a potential distraction factor. 평양에 대사관이 없는 호주는 평양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시글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늘 연이어 대남 비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전날보다 수위를 높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메아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때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군사적 도발을 완화시켰다는 언급을 거론하며 자화자찬이자 잠꼬대 같은 헛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눈 겁니다. 이 매체는 남북 관계를 교착 국면에 빠뜨린 책임이 남한에 있다며 아전인수격 자화자찬으로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는 게 가소롭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전날 외무성 국장이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부정한 데 이어 연이틀 비난 수위를 높인 겁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남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북남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한 거라는 해석입니다. 미북 실무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의 협상력은 높이고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무시하기 위해 노골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408억 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터키에서 10대 소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2살 된 아기를 맨손으로 받아냈습니다.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소년은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당시 상황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한 소년이 건물 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심각하게 쳐다봅니다. 한참 동안 자리를 지키던 소년은 갑자기 두 손을 쭉 뻗습니다. 아파트 2층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한 영웅은 알제리 출신 이민자 17살 자바트. كنت أسير في الطريق فرأيت فتاة صغيرة تبلغ من العمر 2 على نافذة. 덕분에 2살 여아는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Yani ne oldu benim dikkatimi çekti. Baktım yukarı doğru. Bu kızcağızımız aşağı doğru düşecekti. Bu aslan parçası arkadaşımız da çocuğu havada yakalayarak ailesine tekrar geri kavuşturdu. 아이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창가에서 놀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Abi Allah razı olsun yani vasının taşı kurban yani çok teşekkür ederim. Tamam her şey güzel ben çok şükür Allah büyüktür elhamdülillah. Allah razı olsun abi. 아이 부모는 자바트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현금 4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 말만 들어도 아찔한데 2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펼쳐집니다. 하이다이빙 덕분에 일찌감치 입장권이 매진되기도 했는데요. 한창 훈련 중인 현장에 이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서 거침없이 뛰어내리는 선수들. 고난도 연기까지 가뿐하게 성공합니다. 수영 종목 중에서도 가장 큰 담력을 요구하는 하이다이빙입니다. 절벽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 인기에 힘입어 지난 2013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남자 선수의 경우 무려 27m,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지름 15m, 깊이 6m 수조 안에 입수해야 합니다. 3초 만에 시속 90km 속도로 떨어지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끝으로 입수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칫 균형이 흐트러져 가슴이나 배부터 입수할 경우 기절할 수도 있어 수조 안에는 구조대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다이빙은 웬만한 담력과 배짱 없이는 뛰어내릴 시도조차 할 수 없어 인기가 더 뜨겁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선수권에서도 입장권 6,800여 장이 다 팔렸습니다. 조선대학교 축구장에 임시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수려한 무등상 자락을 배경으로 선수들의 환상적인 연기가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비록 우리 선수는 한 명도 출전하지 않지만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연기에 한여름 짜릿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영화는 안 봤어도 이 장면 못 본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지하철 통풍구에 서서 치맛자락을 날리는 마릴린 먼로입니다. 먼로가 이 장면을 포스터용으로 찍는 촬영장에 메이저리그 슈퍼스타였던 남편 조 디마지오가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의 치마가 허벅지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사색이 됐고 둘은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10달 만에 갈라섰습니다. 충격에 빠진 대중들에게 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세기의 미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7명과 8번 결혼했습니다. 배우 리처드 버튼과 2번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이런 진기록을 남겼죠. 성격이 드셌던 두 사람은 툭하면 싸우다 결국 헤어지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연예계의 원조 세기의 커플은 최무룡, 김지미 부부였습니다. 간통죄로 감옥살이까지 하고 부부가 됐다가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미 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명언처럼 전해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신세기의 커플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한간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두 사람의 달콤한 만남을 대중은 찬탄과 부러움으로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럼 이긴 거죠? 네.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예쁘신 분을. 그렇듯 러브스토리 같은 만남도 서로 등을 돌릴 때는 귀괴한 스릴러 영화가 되곤 합니다. 흉하게 깨진 거울, 파경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송송 커플이 내놓은 이혼의 변은 일단 차분하고 반듯합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싶다.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이혼을 밝히면서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송송 커플이 2년도 안 돼 서로 참아내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부부에게도 무언가는 구멍처럼 뚫린 것이 있고 어쩌면 그것이 현실의 부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우아한 이혼이었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옵니다. 새벽에 제주와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낮에는 남부 제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고요. 비구름대가 좁아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큰데요. 남부 제주에는 최고 200mm까지 오겠지만 수도권, 강원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날이 개겠지만 중부 내륙은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오는 만큼 후텁지근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내외로 시작을 하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7도, 울산, 부산 23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처럼 비가 오면 날씨가 안 좋다고들 하지만 비가 주는 고마움을 생각하면 이 또한 좋은 날씨죠. 오늘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어떤 날씨든 날마다 좋은 날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이진희 캐스터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홍지화 캐스터가 여러분께 날씨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